여소야대의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첫날부터 이런 모양새를 연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둑이 9단이지만 정치는 9급이라는 조훈현 의원, 20대 국회는 여야가 첫 수를 잘못 둔 것 같다고 훈수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시작부터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출신의 정의와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이틀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의 모습 또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원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지 못하면 사퇴를 해야지. 의장하고 당이 틀리면 여러분들은 누가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새누리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거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뻔히 계산된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인질로 잡고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를 다 감안한 정치 테러입니다. 국회고 국민이고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바로 그러한 테러인 것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대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한 거고요. 네. 저희는 오늘 당장이라도 추경안 처리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의장이 지금 이런 폭거를 했기 때문에 의장이 사회권 인정을 못하니까 부의장한테 오늘 넘겨라. 네.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조금 전 정의와 의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정세균 의장,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회사였죠. 이정현 대표, 반발을 예상한 계획된 도발이다. 이장우 최고위원, 대권과 관련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정 의장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핵심 반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어떤 개회사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 개회사가 나가자마자 새누리당한테 지금 한 방 먹은 그런 지금 형국인데 역시 우리 국회 정치권 바람잘 날이 없고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것이 다 이런 상황으로 아마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아직 입법화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국회에서도 입법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입법화도 되지 않고 개회사 현장에서도 여야가 격돌하고 오히려 여당이 지금 의회에서 지금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것은 결국은 그겁니다. 지난 4.13 총선 때 야당한테 절대 다수의 어떤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것은 여야가 협의해서 협치의 정신으로 국회를 좀 제대로 해서 민생다운 어떤 민생을 챙기는 국회, 입법을 위주로 하는 국회 이것을 만들어줬는데 네. 국회는 역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적인 어떤 정쟁의 도구 이런 걸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세균 의장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특히 이제 사드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오늘 방중을 지금 지금 외교 지금 현장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은 네. 그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좀 훼손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
위반성이라고 보죠. 위반했다기보다는 위반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 입장에서는 왜 당적을 이탈합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여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의회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 각 정당이 대표를 뽑아서 올리면 정치적 경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의장을 정치적 중립적인 인사를 둠으로써 여야가 싸우는데 거중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국회의장한테 줬는데, 오히려 국회의장이 싸움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정세균 의장의 발언을 뭐 이게 뭐 중립 의무 뭐 위반이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좀 약간 과장된, 확대 해석한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발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어떤 정쟁의, 소모적 정쟁의 하나의 이슈들이에요. 사안들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삼권 분립의 체제에서 입법부 수장의 자격으로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국정이 교착되고 사실 한 발짝 못 나가고 이 사안이 추석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정치권 전반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해결책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게 이제 야당의 의견과 어느 부분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를 중립 위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19대 정의화 의장이 얘기했던 예컨대 상설 뭐 예컨대 청문회 같은 경우도 그때도 이제 야당의 어떤 이 의견과 똑같거든요. 그때는 여당이 실질적으로 뭐 의장실 점거 안 하고 사퇴 요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약간 내부적인 어떤 목적 속에서 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아까 장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 중국, 라오스 3개국 순방차 출국을 했는데요. 서울공항 연결해서 출국 장면 저희들이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호위차에서 내려서 지금 트랩으로 올라가기 직전인데요. 지금 화면에 이정현 대표의 모습이 보이죠.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환송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지금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러 외교부 임성남 차관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회에서 7박 8일로 러시아를 시작으로 중국, 라오스 이렇게 3개국을 방문하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한반도 정세 관련, 또 북핵 대응 관련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아무래도 좀 관심이 주목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랩에 오르기 전에 예방 나온 국내외 인사들과 지금 환영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에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항저우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역시 양자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사드 배치 이후 처음 중국, 한중 정상과 만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김재원 정무수석 화면에 보이고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환담을 하는 모습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당부, 또 국내의 상황을 좀 당부하는 모습, 또 앞으로 외교, 순방 외교에서 성과를 당부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트랩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차이나 카라를 입고 지금 트랩을 오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과연 7박 8일간의 일정에서 G20 정상회의, 사드, 북핵 외교에서 어떤 성과, 주변 강대국들, 주변국과의 어떤 협력, 어떤 모습을 일어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이제 전용기로 올랐습니다.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장 교수님 아까 이제 외교, 사드 외교를 하러 가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정세균 의장이 바람직한 것이냐, 외교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국회의장의 임무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본질적인 임무는 해결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야가
빨리 열심히 토론을 하든가 협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시한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서 예. 우리 입법부로서 역할을 해라. 예.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인의 가치 판단을 저는 얘기했다는 것이 예. 정치적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 표현 이것과 겸비가 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울러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교에 박 대통령의 외교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데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 부대표가 또 따끔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대담을 더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곧 G20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이 당신네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2인자가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 원내 부대표 결국은 대통령에게 외교적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 다른 때도 아닌데 너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사드의 어떤 불가피성은 차치하고라도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정세균 의장의 그렇죠. 개회사에서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사드 배치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 과정, 의견 수렴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소모적 논란이 컸다. 이런 어떤 정부의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지금 여기에 뭐 사드 배치 반대다라고 극명하게 얘기하는 것도 과장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어떤 외교적 맥락을 갖느냐. 지금 이제 김도 부대표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이 인자가 뭐 어떻게 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 외교 정책에 완전히 위반되는 겁니다. 중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정 불간섭이고 이건 주권 유지가 주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국내 정치를 언급을 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떤 그런 언급, 그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는 건데 우리 장 교수님 어떤 시각이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부담을 주지 않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외화 내빈이라는 것이 우리 정치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올 때는 환하게 웃고 나고 귀국할 때는 얼굴이 어둡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역대 정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갈등이 많은 건데 특히 사드 문제와 가지고서는 이 한미 간에 일단 이 사드에 대해서 저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사드를 철회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안보와 관련된 아주 극비 상황이고 이것을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나중에 사후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의 우리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사전에 다 까놓고 자 사드가 들어올 텐데 이 지역을 하면 어떨까요? 이 지역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시위를 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안보적인 그런 위중성과 이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부분 정치권에서도 이해를 할 부분이 있다고 정세균 봅니다. 의장이 좀 보다 외교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으로. 그럼요. 외교 문제와 가지고서는 특히 안보 문제와 가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야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전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 옳으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벽에 타결이 된 것인데 우병우 우자의 경기를 하면서 회의장을 정기국회 첫날 박차고 나가버린 새누리당의 무모함과 무책임성 꾸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광주정신 잘 살려서 민생과 복지, 민주주의, 인권이 활짝 만개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사상 초유로 여당이 퇴장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특히 의장에게 사과 요구, 더 강화는 어젯밤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한 의원들의 일부는 음주를 하고 고성을 지른 것은 대단히 여당답지 못하고 역시 야당 연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기국회 첫날 국회를 박차고 나가버린 무모함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여당이 야당 연습하는 것 같다 힐난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새누리당 추경안 처리 굉장히 지연이 될 경우에 부담이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차고 나간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내부적 요인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병우 수석건이 사실 전국을 교착 상태로 빠지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청와대가 정쟁의 아니 주체로 등장을 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은 사실 배제된, 그러니까 존재감이 굉장히 사라지는 상황이었던 것이 계속 뭐 열흘 넘게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상당히 이제 이거를 이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계기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당의 존재감을 그렇죠. 부각시키고 보여준다. 주도권을 특히나 20대 국회가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의 어떤 전국 주도권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소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의제 전환 정치다. 일종의 이제 우병우 수석건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병우 수석건에서 다른 이제 이슈를 전환시키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지금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강경하게 안 나왔을 때 친박 내부에서 친박 강경파에 의해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추경이 굉장히 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들을 이제 누르고 지금 계속해서 강경책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당내 결속을 위해서 더 생각보다 더 크게 키우고 있다, 그렇죠. 문제를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비박과 친박의 어떤 주도권 경쟁도 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전대를 끝나고서 이정현 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 사실 친박 중심으로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박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약화됐는데 이게 이제 우수석건으로 해서 비박과 이 어떤 갈등이 다시 재현됐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비박이 여전히 이제 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퇴장도 김무성 대표가 지휘를 합니다. 먼저 나가자. 예, 그리고 거기서 농성장에서도 의장실 이제 갔을 때도 이제 비박의 김성태 의원이 아주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원내 싸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도권 누가 쥐고 있어요? 정진석 대표가 쥐고 있는. 비박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것이고, 이게 정기국회 유지가 되는 순간은 사실상 원내 중심의 비박계 중심의 당 운영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전체주의라든가 독재 국가에서 주로 내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도발이나 전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외부 위험 요인을 외부적인 변수가 내적 단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부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힘을 합쳐서 해결을 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비박이 전면에 나섰다기보다도 이것은 외부적으로 강한 어떤 이슈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시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내부적인 단계로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 정치에 있어서 소수파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의회 권력을 지금 야당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서는 할 수가 없고, 물론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 조금 더 많은 리스크를 줘서 야당도 역시 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물귀신 작전 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왜 정세균 의장이 이런 분란실을 뿌리냐. 결국은 이것은 여당한테 책임보다도 오히려 야당, 의회 권력을 장악한 국회의장을 가진 야당. 그래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양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일부에서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 외교적인 문제, 안보 문제 이걸 이슈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내년 대선까지 계속 끌고 가야만이 새누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아젠다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역시 정세균 의장이 중립적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사드 문제는 들고 나왔다. 이때 좀 더 자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심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스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움직임이다. 김 교수님, 그런데요. 이정현 대표가 사실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다면 이제 당내의 어떤 존재감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라면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정현 대표 출범한 지 지금 근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정현 대표가 뭔가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지금 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 주도권도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생 행보도 좀 생각보다 부각되지 못하고 않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계기 속에서 어제의 장면을 보면 아주 거친 말들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주도권을 어떻게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이라는 건 문제 해결적인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우병우 수석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침묵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목소리 너무 크게 가져가니까 상당히 균형감이랄까,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느낌. 그리고 다른 어떤 산재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결여.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정현 이정현 대표 체제의 어떤 공고화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 한 달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제 내부적으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진다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말씀 짚어주신 게 이제 친박계 내의 어떤 갈등, 예를 들어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과 이렇게 뭐 갈등을 하면서 친박계 내에서도 좀 이렇게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사 문제를 가지고 왕왕 당에서 회의하는 걸 보면 같은 편이라도 상당히 싸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싸우는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어떤 영고주의라든가 파벌이라든가 보수 정치 이거에 오는 패단인데, 특히 마찬가지로 이정현 대표가 왜 대표가 됐습니까?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이 국민들한테 사실은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 새누리당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정현 대표가 난파선의 선장이 돼서 난파선을 다시 정상적인 배, 강한 배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선을 치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리더십을 볼 때 사자형과 여우형이 있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사자형. 이 사자형이라는 것은 당이 정말 안정되고,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압승을 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된 지도 체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여우형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읍수하고 비박도 껴안고 이런 모습이 이정현 대표한테 필요한 것이지, 언론에 나와서 막 그 의기라든가 절개 이런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더 걱정은 현재도 걱정인데 20대 국회의 앞날입니다. 지금 이미 싹수가 노르스름하다는 비판까지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당장 인사청문회가 거듭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뭐 그 농해수위에서마저도 후반부는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만의 청문회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기 소속 당의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청문을 요청한 청문회에 참석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회의에 새누리당이 참석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오늘 1시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면은 국민의당과 민주당만의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소속 당에 임명한 청문회에 여당 참석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이 상황이 사실 지금 그 20대 국회 개회식 파행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둔 기싸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십니까? 네, 기싸움 맞고요.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듯이 정치가 없는 겁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해서 선진화법이든 뭐든 표결을 하든 뭐든 절차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해서 이것을 또 청와대에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없는 것은 뭐 선거가 있기 때문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유권자를 놓고 지역적인 세고를 바탕으로 하던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던 모든 것이 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 패권 전쟁에 매몰된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뽑아준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서 입법화를 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입법화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칼 막스가 얘기하는 유적 소외인데 정치인들은 투표할 때는 유권자한테 왕처럼 모시고 투표가 끝나면 유권자를 졸로 본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예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다. 이번 인사 반쪽 청문회 굳이 책임의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 어느 쪽에 책임을 더 실으시겠습니까? 뭐 저는 50대 50으로 보지만 1% 정도 보면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고 혼자 단행하고 아니면 야당도 국민들한테 다시 시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들어와서 청문회에 참석해라.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소수당을 우리가 기다리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야당 정말 참을성도 있고 멋있고 그러나 그냥 해치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표결도 하고 또 혼자 선택하고 그럼 청와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또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여당이 보여줘야 될 덕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절차가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반쪽이라도 안 하고 간다면 사실 그냥 청문회가 안 이루어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반쪽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결례입니다. 이게 균형감을 잃은 이제 청문회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장단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잘못됐다는 부분만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후보를 이제 장관시켜야 되겠다면 이분이 뭐가 잘나서 뭘 잘해서 장관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로서 청문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질적인 스크리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격 사유가 의혹이 너무 많고 이 문제가 점유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장점이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힐러리 후보가 이메일 하나 갖고서 지금 뭐 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걱정할 수준의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임명하겠다라는 의지, 시사를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을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를 주고 또 융자를 받고 이게 거의 직무 관련성이 뭐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갑과 을의 어떤 거래 속에서 그게 원활하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되느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람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국민적 동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임명이 된다고 해도 그럼 그 분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얼마만큼 권위를 갖고서 행사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이 청문회 하는 이유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건데 자격이 오히려 이제 부실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는 국정 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이번 청문회 보셨습니까?
핵심적으로는 여야당이 같이 해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법으로 이것이 부적격으로 채택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처럼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임명하면 또 왜 임명했냐고 또 뭐 야당에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대로 하는데도 공격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대로 않으면 또 공격하고 반민주적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것은 저는 뭐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폭력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 국회 폭력 행위는 저는 형법으로도 다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국회에 본질적으로 입법화가 되려면 저는 과반의 의미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지난번에는 개헌을 선진화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소수내내 또 안 바꾸려 하는지 그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없는 않습니까? 상황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야가 뭐 서로 합의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야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호남 구애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제히 광주를 찾아 여러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추미애 대표 취임 닷새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약해진 호남의 지지세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도 가야죠. 왜냐하면 야권의 후보고 야권의 지지를 실질적으로 정당이라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사실 거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으로 이제 퍼지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추미애 체제 더민주의 앞날이다. 그렇죠. 그것을 가늠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들도 계속해서 이제 호남을 지금 찾아가는 이유도 결국엔 문재인 이제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서 지금 더민주에 상당한 이 대세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호남에서 지지율을 그렇게 강력하게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2% 부족한 파워의 힘의 공백 상태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빨리 잡아가느냐의 게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호남에 대한 구애는 계속될 것인데 호남 사람들은 이번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뭐 구애를 아무리 해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몰아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남행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호남의 표심, 민심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장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 사실 광주에서 대권 도전을 또 선언하고 또 광주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을 만났습니다. 어떤 행보, 어떤 의미로 보시고 계십니까?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한 DJP 공동 정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 연합 정권이 성공한 건데 이 모델을 지금 추구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정책적으로는 야당으로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일맥상통을 하고 이것이 발전되면 권력 공유 연합이라는 것을 해서 집권 후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든가 해서 DJP와 똑같은 지금 순서로 가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나중에 둘이 같이 정치를 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서로 매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 지금 뭐 DJP 김대중 대통령이나 YS나 JP나 주로 써먹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또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대선 후에 다시 대선 직전에 권력공유 연합을 해서 권력을 나누자. 권력을 대선 끝나고 나누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론, 중간 이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희미해지는, 좀 쇠퇴하는 분위기인데 손학규 전 고문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좌우할 것 같아요. 결국 손학규 고문 어떤 행보를 할 거로 보십니까? 손학규 고문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다가 뛰쳐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제3의 지대는 없다.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보수와 혁신이 나눠져 있고 지역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지만 과거에는 충청도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남과 경상도 정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대결하는 그런 구도에서 제3지대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화두라고 보고 그렇게 봐서 손학규 대표는 저는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가서 그다음에 더민주랑 마지막에 대선 후보 경쟁을 해서 야권 단일화 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국민의당을 선택했을 때 가능성이 5% 정도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나는 자체가 여기에 마음이 좀 가 있기 때문에 몸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3의 지대가 성공하려면 사실 야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일부가. 그런데 지금 요즘의 행태를 보면 어제 오늘 지금 전개된 상황을 보면 거의 지금 뭐 비박계가 주도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나가려는 의사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남경필 지사라든가 등등의 이제 후보군들도 당내에서 내가 주인인데 왜 나가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손학규 전 대표가 혼자서 제3지대를 만든다.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다시 어디로 이적한다. 그리고 거기 새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동 소멸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제3지대론, 특히나 제3지대론에 힘을 바치고 있었던 또 한 분이 김종인 전 대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추미애 대표를 만나서 상당히 화해하고 뭐 잘 되고 뭐 제3의 지대 뭐 얘기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백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3지대로 가기는 좀 어렵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이 제3지대 대신에 우리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자는 그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제3지대 어렵다. 그런 가운데 사실 지금 야권의 잠룡들이 자기의 정치적 공간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또 김부겸 의원님도 그렇고요. 내년 이 대선 후보 경선에 아마 중요한 이 참여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역시 그분들의 말씀은 지금의 어떤 그 계파 구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자. 그런 충정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후보 경선보다도 지금 그 새로운 인물들이 이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이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계파 구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만들자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안 지사에 대한 평가 굉장히 좀 야권 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져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플러스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아직 이제 젊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를 하려면 수를 한 3수 정도는 미리 봐야 됩니다. 차차기에 나가려면 이번 대선에 나가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 이름도 못 올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당의 어떤 대선 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불쏘시개 되는 모습. 이렇게 해서 본인이 나중에 불쏘시개가 된 다음에 나중에 불처럼 환하게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표 한 명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1위가 고착화되면은 어떤 신선미가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흥행의 메이커다. 안 지사 나는 보조 타이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흥행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정치를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넘고 자기의 길로 가겠다. 하지만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다 현대사를 넘겠다.
포용하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을 한번 깨보겠다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그런 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또 이제 또 다른 얘기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더민주 같은 데서는 사실은 지금 대세론이 즉 문재인 대세론이 너무 확대가 되면 사실 이게 실패의 길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다 오는 것은 오히려 좋다. 경쟁하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대, 즉 대선의 경선 룰을 굉장히 공평하고 이 투명하게 가져가야 된다. 즉 누구나 와서도 이러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즉 외부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문계라든가 비노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차지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현재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내 지형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려면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프지만 그렇게라도 그렇죠.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뛰어들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만이 흥행의 이제 하나의 지름길인 거고 성패의 그렇죠. 가늠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되면 숟가락을 하나 올려놓고 짜고 치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스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흥미를 잃을 것이다. 이미 국민들이 눈에 보이는 수로 하면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감흥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문재인 대표를 꺾고 일어서겠다. 정말 꺾고 일어서면 100% 대통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치 현안의 언급을 자제해오던 최경환 의원이 브라질 좌파 정권의 붕괴를 언급하면서 또 트위터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행보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